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항생제에도 듣지 않는 그런 내성균이 발생해 있는 상태입니다. 박테리아의 진화 속도가 인간이 개발하는 신약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빨라졌다는 것은 안타까운 게 팩트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남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세균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종근연구소 김석진 소장입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마이코플라즈마 페리엄 관련된 기사를 우리는 많이 접했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페리엄, 이번 건은 감염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 증상이 매우 심각했어요. 특히 아이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알려져 있는데, 마이코플라즈마 페리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실제로 마이코플라즈마 페리엄은 심하지 않은 감염성 질환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걸어다니는 뉴모니아라고 해서 비록 아프지만은 걸어 다닐 만한, 그러니까 학교에 갈 수 있고 직장에 갈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경미한 폐렴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마이코플라즈마가 별로 문제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 강도와 감염 속도와 증상이 이전과 달랐다, 매우 심각했다가 이번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특징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2019년 시작해서 수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 이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사회와 격리되고, 그러면서 평소 때라면은 이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약간씩 아프기도 하고 감기도 걸리면서 이런 면역 체계가 어느 정도 활성화돼 있어야 되는데, 워낙에 오랫동안 독립적인 생활, 격리된 생활을 하다 보니 이런 다양한 미생물에 노출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요.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은 항생제 내성이 심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마이코플라즈마 뉴모니아의 78.5%, 그러니까 즉 거의 80%의 경우에서 항생제 내성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생제 내성이 문제가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은 어떻게 보면 항생제 역설인데요. 아시다시피 항생제는 몸에 들어온 마이코플라즈마 페리엄처럼 균을 죽이기 위해 사용되는 건데, 나쁜 균, 좋은 균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유해균뿐만 아니라 유익균도 죽이게 되고, 치료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새로운 내성을 가진 항생제의 출몰을 또 야기하기 때문에 그 항생제는 또 다른 항생제의 문제를 낳는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항생제 내성의 문제는 심각한데요. 결핵을 통해서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결핵은 항생제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1940년대부터 글로벌하게 사용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사용될 수 있는 약이 됐습니다. 결핵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망 선고 같았죠. 그런데 30년 동안은 거의 문제가 없이 결핵은 쉽게 치료가 가능한 병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인류의 한 4분의 1이 결핵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요. 약 3초마다 한 명꼴로 새로운 결핵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결핵은 전보다 훨씬 더 내성이 강해가지고 슈퍼박테리아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예를 보여드릴게요. 항생제 내성을 가진 결핵의 진화된 단계를 보여주는 건데요. DRTB라고 하면 Drug Resistant TB라고 해서, TB는 Tuberculosis, 결핵을 의미하는 거고요. Drug Resistant는 그 약에 저항성이 있는, 즉 내성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티버클로시스가 항생제에 잘 됐다가 어떤 시점이 되니 특정 항생제의 저항력을 가진 DRTB라는 균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MDRTB라고 진화를 하게 됩니다. 어떤 균들이 발견되냐면은 복수의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균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MDR-TB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핵에 사용된 항생제가 1차 방어선으로 사용되는 게 있고 2차 방어선으로 사용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MDR 같은 경우에는 1차 방어선인 그 대표적인 두 개의 항생제 모두의 그 저항성을 갖는 건데요. 이게 2006년에 발견됐고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XDR인데 이거는 Extensively의 약제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1차 방어선도 넘어서고 2차 방어선으로 작용하는 항생제 최소 하나 이상의 그 내성을 가진 것이고요. 그 다음 단계는 XXDR 그래가지고 XDR보다 더 많은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균들을 일컫는 그런 카테고리인데, 비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점점 더 진화한다는 걸 보여주는 걸 사례를 해서 적어봤고요. 그리고 이제는
TDR 그래서 Totally Drug Resistant. 그러니까는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항생제, 1차, 2차 방어선에 사용되는 모든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그런 균까지 발견된 것이 지금 이 시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더 새로운 신세대 항생제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생제 내성은 과연 왜 생기는 것일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항생제 내성은 진화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돌연변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가 돌연변이 그러면은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유전자의 변이는 모든 생명체가 진화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박테리아를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세포가 하나가 2개가 되고 또 각자가 분화가 돼서 4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자가 증식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유전자 복제가 일어나는데요. 유전자 복제가 100%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전자 복제의 결함이 아니고 진화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양념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만약에 유전자 복제가 100% 돼서 100% 아이덴티컬한 그런 박테리아로만 계속 분화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약이 있다, 아니면 어떤 기후가 변화가 됐다 했을 때 특정 개체가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 됐을 때 그러면은 모든 개체가 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 종족은 없어질 겁니다.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분할을 해서 대부분의 나의 유전자를 가지고 세대가 발전하지만은 조금씩의 유전자 변이를 줌으로써 어떠한 새로운 상황, 어떠한 변화가 오더라도 이 종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진화적 전략이 돌연변이를 조금씩 가져가는 겁니다. 완전히 변하는 게 아니고요. 염기서열 중에서 한두 개, 어떤 데는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특징을 유지하지만은 약간의 그 개체마다의 차이점을 갖는 그런 형식으로 진화하게 되는 것이고 분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박테리아가 계속 분화를 하는데 그러면 항생제 내성으로 봤을 때 모든 항생제에 같은 정도로 민감한 100% 똑같은 박테리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항생제에 민감한 애도 있고 더 민감한 애도 있고 덜 민감한 애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세균이 우리 몸에 침입해서 감염을 일으켰다고 합시다. 그리고 내 몸에서 이 세균들이 계속 분열, 증식을 합니다. 항생제 내성을 딱 띄어서 생각해 봅시다. 분화 해가지고 수백 가가 됐는데 그거는 동일한 것이 아니고 어떤 부류는 항생제에 훨씬 민감하고 어떤 부분은 적당히 민감하고 어떤 박테리아는 항생제에 덜 민감하겠죠. 이때 세균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저는 병원에 가서 의사가 항생제 처방을 합니다. 항생제를 복용한 다음부터 어떤 균들이 먼저 죽기 시작할까요? 항생제에 민감한 균들이 먼저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항생제 꾸준히 먹게 되면은 항생제에 덜 민감한 그런 세균까지 죽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항생제를 먹었는데 한 2, 3일 지났는데 몸이 괜찮아져요. 이제 다 낫다 생각하고 항생제를 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항생제에 잘 먹히던 그 세균들은 없지만은 이제는 다른 세균들이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균들은 내가 사용했던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것들이고 그 안에서도 내성이 더 심한 애가 생길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항생제 내성균이 생기는 원리입니다. 정리하자면은 세균이 계속적으로 유전자 복제와 세포 증식을 통해서 개체 수가 증가하는데 그 안에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 다양성 속에서 항생제 내성이 있는 균들이 존재하게 되고 항생제를 잘못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아니면 적절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들이 도미넌트한 주된 균이 되면서 그 친구들은 그 항생제 내성이 강한 쪽으로 계속 또 진화를 할 수 있겠죠. 세포가 계속 분열하면서 세대를 거치면서 그 형성된 내성이기 때문에 그걸 수직적인 진화라고 봤을 때 수평적인 진화도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슈퍼박테리아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슈퍼박테리아 말 그대로 힘이 세고 단 하나의 항생제만 내성이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이 멀티 드럭 레지스턴트 박테리아들을 우리 슈퍼박테리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식으로 이런 내성 유전자를 만들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수직적으로도 있지만 수평적으로도 된다는 것이 뭐냐면은 세균이 세균끼리 서로 유전 정보를 교환합니다. 특히 플라즈미드라는 그런 유전자 부분이 있어요. 박테리아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마치 공구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그 망치가 없다 그러면 옆집 가서 빌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전자를 서로 교환을 해요. 그래서 받아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재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균한테는 A라는 항생제의 내성을 획득하고 이쪽에선 B, 이쪽에 시작이 되면은 그러면은 항생제 내성은 수익적으로도 수평적으로도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진화하기 때문에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은 하루아침의 일인가? 실제로 그렇지 않대요. 이것은 예견된 재앙이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는데요. 알렉산더 플레밍, 1928년에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으로 유명한 학자죠. 바로 항생제를 최초로 만든 과학자가 이미 예견했던 문제였습니다. 플레밍이 항생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항생제를 썼는데 너무 적게 쓰거나 그리고 너무 짧은 기간을 쓰게 되면은 균들이 처음에는 죽는 것처럼 스물스물 약하다가 항생제를 중단하거나 약하게 주면은 나중에 점점 더 잘 자란대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게 항생제 내성을 습득해 가는구나를 이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알렉산더 플레밍은 이미 이 얘기를 했대요. 항생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 써야 되고 사용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 충분한 기간 동안 사용해야 된다라고 워닝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글로벌한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용감했죠. 과학 만능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항생제를 만들어 가지고 또 정복하면 돼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는 항생제의 남용과 오용이라는 바보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그런 내성균이 발생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항생제의 개발과 항생제 내성균의 발현은 모순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려는 과학자들과 그리고 항생제 내성을 배워가는 이런 박테리아 간의 어떤 달리기 경주 같은 걸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과학기술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항생제들이 이미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항생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힘들고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런 작업이 된 반면에 세균의 경우에는 수십 년간에 걸친 항생제의 내성을 습득해가는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새로운 항생제가 나왔을 때 그 항생제의 내성을 갖는 그 시간은 더 짧아졌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멀리 봤을 때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 이미 박테리아의 진화 속도가 인간이 개발하는 신약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빨라졌다는 것이 안타까운 게 팩트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남는 건데요. 플레밍이 얘기하는 것처럼 꼭 필요할 때만 써라 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감기 걸렸을 때 항생제의 처방을 받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감기와 항생제 부분은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생제 처방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끝까지 의사가 처방한 대로 먹어야 된다. 특히 축농증 같은 게 있어서 항생제를 처음 받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안 좋다가도 먹고 한 3, 4일 정도 지나면은 괜찮아집니다. 느낌이 좋아지고 그랬을 때 우리가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까 설명드렸죠. 증상이 좋아진 것 같지만 아직까지 다 안 죽었으며 특히 남아있는 것은 항생제에 예민한 애들이 아니고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이 또 문제 일으켰을 경우에는 지금은 들었던 약이랄지언정 그때는 듣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 왜냐? 이미 내성을 습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항생제 내성이 있으면은 그 균은 지금 내가 그걸 다 끝까지 다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일면은 맞지만 일면 틀린 게 항생제를 처방했을 때 항생제만 그 박테리아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와 함께 싸우는 겁니다. 항생제라는 것이 우리가 무기처럼 사용해서 세균들을 막 없애지만은 남아있는 세균들, 항생제에 듣지 않는 세균들 이런 것들은 면역세포들이 우리 항생제와 협업해서 서로 분담해가지고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남아있는 내성균들은 면역세포들이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생제를 끝까지 줘서 그 면역세포가 항생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생제 내성은 환자들에 대한 계몽과 의사들의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하지만은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실제로 노르웨이가 이 대표적으로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가지고 성공적인 모범적인 사례를 가진 나라입니다. 노르웨이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내성균 문제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심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 정도까지 정부 차원의 규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항생제 사용이라거나 치료를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항생제 내성균의 빈도수가 훨씬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있다고 봤을 때 이것은 일개인이나 몇몇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걸 통해 가지고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항생제 내성이 왜 생기는지, 어떤 기전을 통해서 생기는지,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항생제를 꼭 필요할 때만 먹고 처방받은 것은 반드시 끝까지 섭취를 해서 내성이 있는 균들이 살아남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동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